한양의 심장, 운종가의 밤은 깊었으나 기방 청월각의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술 향기에 취한 한량들이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자랑질을 늘어놓던 중 누군가 입을 뗍니다. 자네들 그 소문 들었나? 남산골 조씨 부인이 이번에도 담장을 넘보던 판서댁 아들을 가차없이 내쫓았다더군. 조씨 부인. 19회의 청상과부가 되어 홀로 가문을 지키는 여인. 그녀의 미색은 달빛을 시샘하게 할 정도이나 그 성품은 한겨울 북풍한 설보다 차가웠습니다. 수많은 사내들이 금은보화로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서슬퍼런 꾸지람 뿐이었죠. 한량들은 내기를 겁니다. 누구든 저 여인의 입술에 미소를 띄우는 자가 있다면 내 가산을 절반 내었겠네. 그때 방 한 구석에서 술잔만 기울이던 사내가 나직이 웃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었으나 그 사이로 베어나보는 기계는 예사롭지 않았죠. 그가 바로 조선 팔도의 여심을 흔들었다는 전설의 카사노바 김선비였습니다. 가산 절반이라. 가산 절반이라 그저 제 술값이나 내주시면 족합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줘. 그 여인의 마음 제가 한번 가져와 보지요.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소이다. 김선비는 조씨 부인의 집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녀의 집 근처 빨래터에 앉아 하루 종일 낚싯대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늘도 없는 낚싯대였죠. 사람들은 미친 사내라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오직 바람의 결만 살폈습니다. 여인의 일상에 기이한 풍경으로 스며드는 것, 그것이 그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내기 소문은 순식간에 한양 바닥에 퍼졌습니다. 조씨 부인 또한 그 소문을 들었죠.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마음을 내기로 삼다니 무엄한 놈들이로구나. 어떤 놈이 오든 단칼에 베어버리리라. 그녀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더 날카로운 가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그것조차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씨 부인이 매일 아침 서재 창문을 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창문 밖 담장 너머에 작은 화로를 놓고 아주 미세하게 서양나무를 태웠습니다. 그 향은 너무나 은은해서 향기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부인은 아침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비책 1. 감각을 먼저 공략하라. 열흘째 되던 날 조씨 부인이 참다 못해 하인을 시켜 단밖을 살피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수선화 한 송이와 덕분에 잘 쉬어갑니다 라는 짧은 쪽지뿐이었죠.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 구해야 하는 것도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 이 기묘한 침묵의 말입니다. 조씨 부인이 절에 공양을 드리러 가던 길 산길에서 가마가 멈춰섰습니다. 길가에 한 사내가 쓰러진 새를 치료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김선비였습니다. 그는 부인의 가마가 지나가는데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작은 생명에만 집중하는 그 고고한 모습에 부인의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새를 날려보낸 김선비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가마 안의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3초. 그는 웃지도 아는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듯 깊은 우물 같은 눈으로 그녀를 빤히 바라본 뒤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부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눈빛은 대체 무엇인가? 그날 밤 조씨 부인은 평소 읽던 불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서양나무 냄새, 담장 밑의 수선화, 그리고 산길에서 마주친 그 사내의 서글픈 눈동자, 그녀의 철옹성 같던 마음벽에 아주 작은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한겨울에 나비라니? 부인이 나비를 쫓아 시선을 옮긴 곳에는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한 사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친 김선비의 그림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조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 물었을 때 부인, 그는 저는 그저 문을 길이를 열지도 부인의 안을 방 안에서 들여다보지도 새어나온 않았습니다. 관료로부터 잠시 온기를 빌리러 부인, 왔을 뿐이지요. 저는 그저 길 잃은 바람입니다. 저 길이를 부인의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찬 기운에 발이 얼어붙어 잠시 온기를 빌리러 왔을 뿐이지요. 김선비는 부인의 정계심을 동정심으로 치환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온기를 빌리러 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선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부인은 아침마다 서양나무 향기를 기다렸고 담장 밑에 수선화가 놓여있진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책이 갈증은 물을 마실 때가 아니라 우물이 말랐을 때 시작된다.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 기이한 사내를 그리워하며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잣나무 뒤편 기방에서는 김선비가 포기했다는 비웃음이 돌았습니다. 내기를 걸었던 한량들은 쾌재를 불렀죠. 이 소문은 조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를 겨우 그 정도 내기감으로 여겼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 끝에 남은 것은 서글픔이었습니다. 그 눈빛마저 거짓이었단 말인가. 장마가 시작된 어느 밤, 번갯불이 번쩍이는 가운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들이 나가보니 웽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김선비였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비에 젖지 않게 겹겹이 싼 무언가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죠. 그것은 불인이 처녀 시절 가장 좋아했다던 지금은 절판되어 구할 수 없는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남명 선생의 빨리 안으로 시집이었습니다. 부인이 조심히 들어올립시다. 달려나와 그를 보았습니다. 김선비는 창백한 입술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양까지 평양까지 다녀오느라 다녀오느라 좀 좀 늦었습니다. 부인의 부인의 서재에 서재에 이 시집 한 권이 비어있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려서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 사내는 자신의 미모를 부인의 탐하는 서재에 것이 이 시집 아니라 한 권이 비어있는 게 자신의 내 결핍을 마음에 채워주려 했다는 것을요. 부인의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선비는 부인의 간호를 받으며 객식구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글을 가르쳐달라 청했습니다. 세상의 마음은 읽을 줄 아나 정작 선비로서의 자아는 부족합니다. 부인은 글을 가르치며 묘한 우월감과 함께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사내를 가르친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유혹에 덫이 됩니다. 비책 3. 여인을 스승으로 만들어라. 그녀는 제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어느 달 밝은 밤, 두 사람은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김선비가 멈춰서서 부인의 그림자를 밟았습니다. 부인, 제 그림자가 부인의 발치에 닿았습니다. 부인, 제 이것 그림자가 또한 부인의 죄가 발치에 된다면 저를 관가에 이것 또한 고발하십시오. 죄가 된다면 저를 관가에 하지만 고발하십시오. 제 마음은 이미 부인의 담장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부인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10년 고독이 단 한 번의 손길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내기에서 이기기 직전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돈을 잃게 된 한량들이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조씨 부인의 집안 어른들에게 과부가 사내를 끌어들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익명의 투서를 보냅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이것은 목숨이 걸린 중죄였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이 들이닥치기 전날 밤 조씨 부인은 김선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들고 있었습니다. 내기가 당신의 시작이었을지 모르나 내 사랑은 진심이요. 당신과 함께라면 땅끝이라도 가겠소. 김선비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계획에 진심 어린 도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 속 산신의 인장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부인을 껴안으려 했으나 그의 손끝이 연기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부인, 안 됩니다. 저를 사랑하시면 안 부인 안 됩니다. 됩니다. 그의 부인 안 눈에서 됩니다. 붉은 피눈물이 저를 쏟아졌습니다.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관군들과 한량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요망한 놈, 과부를 홀려 가문을 망치려 한 죄 죽음으로 갚아라. 관군들의 횃불이 좁은 방 안을 살벌하게 파고들 때 김선비의 도포가 찍혀나가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솟아오른 9개의 은빛 꼬리가 마치 거대한 부채처럼 펼쳐지며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한량들 사이에서 오직 조씨 부인만이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옥같던 김선비의 눈은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이 아니라 굶주린 포식자의 노란 안광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것이 당신이 사랑한 사내의 추악한 실체요. 그래도 내 곁에 있겠소. 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짐승 같은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괴물이든 요물이든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을 훔친 것은 당신의 꼬리가 아니라 그 따뜻했던 부채질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선비의 은빛 꼬리가 채찍처럼 휘둘러지며 관군들의 횃불을 단숨에 꺼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노란 눈동자만이 섬뜩하게 빛났고 비명소리는 한양의 밤안개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사투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잔혹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김선비는 수백 년 전 인간 여인을 사랑해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여우였습니다. 산신령은 그에게 가혹한 조건을 걸었죠. 인간 여인 999명의 진심 어린 심장을 얻어라.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진심으로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한 줌의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는 이미 998명의 마음을 훔쳤고 조씨 부인이 마지막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김선비가 한량들과 내기를 했던 진짜 이유는 조씨 부인의 마음을 얻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부인 안 하지만 됩니다. 비극은 여기서 저를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 썼던 그 모든 비책들이 어느덧 김선비 자신의 가슴에 화살이 되어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심장을 취해야 살 수 있는데 도저히 그녀의 심장을 뺏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군들이 화살을 겨누자 조씨 부인이 김선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내가 요괴라면 그를 사랑한 나 또한 요괴일 것이오. 쏘려거든 나를 먼저 쏘시오. 부인의 외침에 김선비의 황금빛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요괴가 인간의 사랑을 받는 순간 그의 가슴에 새겨진 산신의 인장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멸의 전조였습니다. 김선비는 부인을 지키기 위해 금기웬 술법을 부렸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휘두르자 한양 도성 전체에 짙은 피 안개가 깔렸고 관군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허공에 칼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술법을 쓸수록 김선비의 은빛 꼬리는 하나 둘씩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그녀를 지키는 사투였습니다. 내기를 걸었던 한량 중 하나가 독이 묻은 단검을 들고 안개 속을 기어와 부인의 뒤를 노렸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가슴을 내던져 그 칼을 대신 맞았습니다. 요괴의 몸이라 죽지는 않으나 도끼가 온몸으로 퍼지며 그의 인간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절반이 여우의 가죽으로 뒤덮이는 기괴한 형상이 되었죠. 허공에서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한 산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리석은 여우야, 네가 인간의 정을 품었으니 이제 끝이다.
저 여인의 심장을 지금 당장 내게 바친다면 너만은 살려주마. 산씨는 조씨 부인의 영혼을 제물로 요구했습니다. 김선비는 피를 토하며 절규했습니다. 내 영혼을 가져가고 그녀의 기억에서 나를 지워주시오. 김선비는 자신의 남은 꼬리 8개를 스스로 잘라내어 산신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의 도력과 인간이 될 기회를 영원히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칠 테니 부인만은 평범한 인간으로 살게 해주시오. 산신은 비릿하게 웃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단, 대가는 김선비가 평생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조씨 부인이 눈을 떴을 때 김선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김선비라는 사내의 얼굴도 이름도 그와 나누었던 대화도 모두 연기처럼 증발했습니다. 가문 어른들은 그녀가 잠시 미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다시 평범한 과부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밤 자신의 발밑을 흐르는 그림자를 보며 이유 모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이 장터를 걸을 때나 서재에서 책을 읽을 때나 그녀의 발밑에는 유독 짙고 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안에는 꼬리를 잃고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김선비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소. 내가 당신의 어둠을 모두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때였습니다. 부인이 길을 걷다 멈춰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빤히 내려다보더니 품속에서 낡은 수선화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왜 이 꽃만 보면 가슴이 이토록 아픈 것일까? 기억을 잃은 조씨 부인은 그날 이후 99세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늘 기묘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 서 있어도 그녀의 발밑에는 늘 2사람 분량의 길고 짙은 그림자가 함께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덕이 깊어 조상님이 그림자가 되어 지켜주나 보다 라고 했지만 부인은 문득문득 발밑의 어둠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된 조씨 부인이 마지막 숨을 내뱉던 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꺼지려는 찰나 그녀의 시야에 평생 보이지 않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0년 동안 한 번도 곁을 떠나지 않았던 꼬리 잃은 여우의 모습을 한 사내.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마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소, 부인. 부인은 비로소 모든 기억이 돌아온 듯 환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방님, 그림자가 참으로 따뜻했소. 시간은 흘러 2026년 현재. 서울 종로의 한 오래된 고택을 허물고 빌딩을 세우려던 인부들이 겹겹이 쌓인 격장 뒤에서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한지로 정갈하게 쓰인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심로 책자는 심로, 여인의 마음을 훔치는 비책. 이 책은 순식간에 골동품 시장을 거쳐 SNS를 통해 전설의 연애 매뉴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전문가이자 냉혈한으로 소문난 조유리 대표. 그녀는 200년 전 조씨 부인의 환생이라 해도 믿을 만큼 차가운 미모와 성품을 지녔습니다. 수많은 재벌가 자제들이 그녀에게 구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 그런 건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데이터에 존재하지 그런 그녀의 손에 우연히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김선비의 책 심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조유리의 회사 로비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모델 같은 수트 차림에 서늘한 눈매를 가진 사내.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유리 앞에 서서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조 대표님, 당신 눈 속의 아이가 너무 추워 보여서 햇살을 좀 빌려주러 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난 적 200년 전 한양산길에서 김선비가 던졌던 그 첫 번째 비책. 궁금증의 유발이 현대식으로 재현된 것입니다. 유리는 당황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 그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서 풍기는 기묘한 향기 때문이었죠. 샤넬도 디올도 아닌 수백 년 묵은 매화나무가 타오를 때 날 법한 그윽하고 비릿한 살취.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남자는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남자는 유리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가장 고독한 순간, 혼자 바에서 위스키를 마실 때나 텅 빈 집으로 귀가할 때 항상 그녀의 시야 끝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리는 처음엔 공포를 느꼈지만 점차 그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부재의 갈증에 빠졌습니다. 김선비의 두 번째 비책, 비움으로써 채우는 기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강남역 사거리. 유리의 차가 고장나 멈춰섰을 때 그 남자가 우산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어 떨면서도 유리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독을 내게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유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추려는 순간 유리의 오피스텔 창밖으로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 같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의 등 뒤로 9개의 은빛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김선비는 이번 생에도 계약을 어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먼지가 되어 사라질 셈이냐. 허공에서 들리는 산신의 음성. 하지만 남자는 유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먼지가 아니라 그녀의 호흡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유리에게 심로의 마지막 페이지를 건넸습니다. 백지로 남겨진 그곳에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써내려가자 남자의 등 뒤에 있던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진짜 인간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의 맨 뒷면, 보이지 않던 글귀가 서서히 붉게 떠올랐습니다. 경고. 여우가 인간이 되는 날, 그를 사랑한 여인은 여우의 수명만큼 그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야 하리라. 여러분이 만약 김선비였다면 사랑을 위해 그녀를 그림자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먼지가 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베스트 댓글은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괴한 인연을 끊어낼 유일한 부적입니다. 몽경야화였습니다.